몸통을 잘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척추의 모양도 생각해야 하고 근육의 힘도 생각해야 하고 양쪽 균형도 생각해야 하고 골반의 회전도 생각해야 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합시다. 바로 똥꼬의 힘주기입니다. 관략근에 힘을 꽉 줘볼게요. 똥 쌀 때처럼 주는 힘은 아니고요. 반대로 관략근을 조이는 힘을 쓰는 겁니다. 소변 줄기를 끊고 방귀를 참는다는 생각으로 힘을 주면 됩니다. 5초간 정지했다가 서서히 이완합니다. 그럼 엉덩이에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부, 등, 목까지 조금씩 힘이 들어갑니다. 똥꼬에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척추가 하나하나 일자로 쌓여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길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게 척추가 바로 서는 느낌입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건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산다 이겠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사정을 들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의 문제는 다들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고칠 노력을 안 하는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 주변에 보면 몸성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 원래 이 나이쯤 되면 다 그래 하는 아니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문제의 원인을 알긴 하지만 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함보다는 몸에 안 좋은 걸 하는 그 즐거움이 더 커서가 아닐까요? 그나마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디가 아플 때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으면 그래도 약도 잘 듣고 빨리 회복되는 편인데 50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긴 시간에 걸쳐 키워온 병이다 보니 당연히 치료와 회복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오래 사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책 제목이 좀 긴데요.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황윤신 한의사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덜 아프고 건강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한의학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최소한의 건강을 위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서문에 쓴 저자의 글에 많은 공감을 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루 종일 아픈 이야기를 듣는 저는 몸의 통증이 삶의 고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로병사는 사람이 당연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생과 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노와 병이라면 우리는 늙음과 통증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란 걸 인정하게 됩니다. 몸의 통증은 삶을 아프게 하지만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통증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죠. 우리는 다시 통증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죠. 나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껴달라고, 지금 몸이 아프다고 말이죠. 마치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하나하나 차분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어디가 좀 불편해도 산다는 것은 조금씩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골이 나 있습니다. 사는 것은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지 않으면 자발스럽다고 생각하고 방정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버릇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지 마세요. 산다는 것은 조금씩 불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거워야 하고 보람 있어야 하죠. 이제 몸부터 챙기세요. 알아서 척척 그냥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긴 합니다만 이를 너무 과신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살다 보면 병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기 쉽죠. 이 책은 몸이 나에게 말을 걸다 나 잘 먹이고 잘 싸는 법, 잠, 나의 온오프 스위치, 그리고 나 탐구 생활, 이렇게 네 파트 속에 우리가 흔히들 앓고 있는 질환의 원인과 그 증상, 그리고 생활 속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물 먹은 솜마냥 몸이 무거운 이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 가슴이 답답한 증상의 원인과 해결 방법, 마지막으로 아픈 몸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 먹은 솜마냥. 온몸이 나른한 아침이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 더 그렇죠. 몸이 물 먹은 솜마냥 무겁습니다. 몸은 날씨를 탑니다. 금방 비가 쏟아질 듯 찌푸둥한 날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몸을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파 내원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는 게 불편하다는 환자분에게 평소처럼 침 치료와 함께 생활 지침도 해드렸습니다. 많이 걷지 않기, 계단 오르내리지 않기, 바닥에 앉지 않기 등을 권해드렸죠. 그러자 환자분의 한탄이 이어졌습니다. 온종일 피곤하기만 하고 자꾸 살만 쪄 몸이 무거워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가만히 있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감에 시달리죠. 노곤상에도 두 가지가 있다. 힘을 많이 써서 상한 것은 순전히 기만 상하고, 마음을 많이 써서 상한 것은 혈까지 함께 상한다. 노곤상이란 힘을 써서 권태롭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리했다는 뜻이죠. 무리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힘을 많이 쓰는 것, 그리고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죠. 기만 상하는 것보다 혈까지 함께 상하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 더 노곤하게 되고 무리한 상황이죠. 우리가 말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피곤한 상황은 노심상에 해당합니다. 몸을 쓰지 않았을 뿐 마음을 많이 쓴 것이죠. 우리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자꾸만 일을 하죠. 해야 할 일은
끝없이 밀려오고 자꾸만 생깁니다. 문제는 자꾸 발생하고 내가 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자꾸만 피곤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찾고 노력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멈추세요.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마침표를 찍고 싶지 않으면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인생에 쉼표를 찍으세요.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하듯이 말이죠. 휴식의 쓸모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기 모드에 들어가죠. 핸드폰 보기, TV 보기, 누워있기 등이죠. 그런데 가끔 이상하지 않던가요? 푹 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하니까요. 그럼 쉰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집에서 쉬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집에서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도 봐둡니다.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쇼핑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들도 봅니다. TV도 이것저것 돌려보고 재밌는 거를 찾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친구에게 연락하고 이런저런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밖에 한 번도 안 나갔다며 잠시 산책을 다녀옵니다. 이렇게 긴 하루를 보내놓고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뭘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들을 하고 집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핸드폰으로 유익한 일을 하지 않아도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쉰다는 것은 내 의지로 쉼을 만드는 겁니다. 쉼을 만든다니 어렵기만 합니다. 이제껏 쉬었는데 쉰 게 아니라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잘 쉰다는 것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잘 쉬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죠. 나를 리프레시 하는 거죠. 활력이 돌죠. 그런 쉼의 첫 단계는 항상 멈춤과 느낌입니다. 우선 나를 지금 여기에 잘 두는 거겠죠. 그리고 잘 느끼는 겁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나를 느끼는 거죠. 저는 쉼이란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를 알아주는 거요. 오늘 내 삶에 쉼표 하나를 찍으세요. 당신만의 행복을 찾는 시작점이 되어줄 겁니다. 불안으로 나를 움직이기보다 생각과 몸을 내 마음에 맡게 두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에게 나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이값 좀 해라. 나이살이 들었나 봐.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나이와 관련된 말들을 들어보면 나이가 우리에게 주는 게 짐인 듯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나이값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나이에 값어치가 있다는 듯 느껴지니까 말이죠. 하지만 나이값하라는 말은 지탄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누군가 나이에 맞지 않는 철없는 행동을 할 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계절에 맞지 않게 꽃이 피거나 잎이 날 때 우리는 철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조사, 부사, 자사, 손사.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죽고 손자가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말은 가장 행복한 말이기도 합니다. 질서 있게 죽는 것이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는다면 그처럼 슬픈 일은 없으니까요. 자연의 질서 속에 순응할 때 사람의 삶은 후회가 적습니다. 저는 사람의 나이는 몸으로 기억하는 시간의 변화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나의 시간은 내 생명의 시간입니다. 내 몸세포들의 생사가 이어지는 시간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하죠. 생로병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의 시간 변화는 생에서 사로 갑니다. 이 사실은 절대 불변이죠. 그리고 늙고 병드는 것이 그 중간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겁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자연은 늙습니다. 심지어 태양도 늙고 지구도 늙지요.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이를 늙음의 관점에서만 봐선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고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내 생활에 최적화됩니다. 내 몸은 내가 살아온 결과물인 것이죠. 내가 하는 하루의 생각, 표정, 행동 등 모든 활동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몸이 나이를 먹고 나에게 익숙해지면 삶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가장 최상의 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키우는 일이죠. 나의 마음은 나무와 같아서 나이테를 갖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가지는 나이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묻어 있습니다. 엄혹한 현실 속에서 상처 입은 내가 거기에 있고 따뜻한 바람이 불듯 따뜻한 마음을 만났던 시간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내 몸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나를 더 나답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답지 못했던 시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보듬어 주지 못한 시간들이 상처로 남아 나를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또 그 시간을 온전히 안고 하나의 아름다운 나이테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나이테를 가진 사람인가요? 아, 답답하네. 교통체증이 심할 때 우리는 숨이 꽉 막힌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한 곳에 서 있죠.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마음은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교통체증 같은 경우가 있죠. 말이 안 통한다는 느낌이 들면 꽉 막힌 기분이 듭니다. 자기 말만 지겹도록 하면 정말 고구마를 100개 먹은 듯 답답하죠.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다리가 저려도, 손이 저려도, 머리가 아파도, 갑자기 어지러워도 이렇게 묻습니다. 피가 안 돌아서 그러나요? 어디가 막혔나요? 기혈이 조화되면 모든 병이 생기지 않고 하나라도 울체되면 여러 병이 생긴다. 우리란 병이 뭉쳐 흩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란 뭉쳐서 발산되지 않는 것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오르지 못하고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 못하며 변화해야 하는데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전화가 정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유골병이 생긴다. 한의학에서 꽉 막혔다는 걸 의미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글자만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죠. 우울증이라는 말에서의 울이 한의학의 울과 같은 뜻입니다. 울은 빽빽하다는 말입니다. 꽉 막히는 상황 속 꽉 막히는 기운을 이야기하죠. 기운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에너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기라는 말은 흔하죠. 기분이 좋지 않다, 기막히다, 분위기가 왜 이래, 기운 좀 차려봐 등의 우리말에는 기를 통해서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를 잘 느낍니다. 기분도 분위기도 느끼죠. 나의 기가 기분으로 나타난다면 외부의 기와 타인의 기는 분위기로 나타나죠. 딱히 꼬집어 말할 수 없어도 그 느낌적인 느낌, 저는 그걸 기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기막히다는 게 우울증입니다. 기막힌 상황, 기막힌 우연, 기막힌 일들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막히고 있습니까? 처음 든 예처럼 차가 막히는 것은 상황일 뿐이지만 거기서 오가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은 기가 막히게 되죠. 또는 말도 통하지 않는 상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사람이 날 기막히게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럼 또 기가 막히게 되죠. 우울증이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기막힌 상황들은 계속됩니다. 동의보감의 적취에서 우울증이 소개됩니다. 몸에 무언가 뭉치고 모여서 흩어지지 않는 것을 적취라고 합니다. 적은 쌓였다는 것이니 몸에 무언가 쌓여서 나타나는 것들을 통칭하죠. 그러니 우리가 계속 무언가 막힌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적이 되는 겁니다. 쌓이고 모인다고 하니 종양처럼 커다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단지 소화불량이나 단단하게 위가 뭉치는 느낌을 적이라고도 합니다. 그 범위가 넓죠. 중요한 것은 이런 적의 시작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환의 시작은 작은 답답함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막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울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말이죠. 이럴 때 우리를 시원하게 뚫어줄 뚫어뻥 같은 기발한 것이 없을까요? 우선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이더라도 내 마음이 덜 답답하면 그 상황이 그리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부의 상황이 외부의 상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부의 문제들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 삶에 여유를 찾으세요. 빡빡한 스케줄로 온몸의 에너지를 100% 짜내 나를 올가매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봐주세요. 에너지를 100%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일은 나에게 버거운 일임을 인정하세요. 평상시 일을 할 때 에너지를 70% 정도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지, 유지하는 시간과 여유분은 얼마인지 스스로 알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여유분이 없죠. 없는 채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문제가 생기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 마냥 좌절하고는 합니다. 그럼 마음이 초조하고 촉박하면서 더 우울하게 되죠. 그러니 우선 내 삶에는 항상 여유분의 스페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차에만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삶에도, 시간에도, 에너지에도 스페어가 필요합니다. 삶에서 내가 예측한 일들만 생긴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만 항상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우리는 기가 막히게 되죠. 그럼 또 우리 생기면서 우울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렇게 어깨도 몸도 무겁게 변하고 나를 짓누르게 되죠. 먼저 답답함을 줄여야 합니다. 세상 일이 다 맘 같진 않으니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나를 쉬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건 여행을 가본 사람은 모두 알 겁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더 그러하죠. 이렇게 고요함 속에 머물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도 나를 답답한 곳에 가뒀을까 생각이 들죠.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꼭 쉬세요. 쉴 시간, 쉴 공간이 나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It's not your fault. 우리는 아프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아픈 건가 싶어서 예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타고난 유전자에 대해서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해. 그 음식을 먹지 말았어야 해. 라고 후회를 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이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하나의 질환이 생기는 데에
하나의 원인에 의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쳤거나 사고가 났다면 원인이 명확하죠. 그 사고의 발생 원인과 시간이 명확하니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질환은 언제 생겨났고 언제 악화되었는지 모르고 단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 질환의 발생과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건이 그 질환의 원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온몸이 부었다면요? 이것은 하나의 원인을 찾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꼭 부탁드립니다. 이 질환에 대해 탓할거리를 찾지 말라고 말이죠. 내 몸을 물려준 부모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라며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먹은 음식 또는 그 전에 먹은 약, 그 전에 만난 의사를 탓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을 찾는 건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하나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거든요. 비난의 대상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지금까지의 나쁜 습관으로 계속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느라 현재를 그냥 보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탓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당신에게 질환이 생겼다면, 당신이 아프다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마음먹고 지금부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 더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과거에 무엇을 했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을 바꿔주세요. 저는 그게 질환을 맞이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질환은 벌이 아닙니다. 당신이나 누군가가 잘못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질환이 생겼다면 이제 어떻게 건강을 되찾아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러니 꼭 다짐해 주세요. 나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건 나뿐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몸이 아프면 나의 인생도 나를 돌보는 사람들의 인생도 아프게 됩니다. 이제 몸이 아프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겁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